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스토리 바이블 믿음의 자녀 중고등 파트를 맡게 된 이기로 전사입니다. 현재 저 또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중등처 총괄을 맡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공과를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공과의 구성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 공과를 사용할 학생에 대한 이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공과는 결국 우리가 만난 학생들을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인 이 공과에 대한 이해는 공과를 사용할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직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처한 상황과 이 신앙 사이의 간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답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각기마다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은 제임스 파울러라는 이 기독교 학자의 신앙의 정의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의 정의를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관계적이며 상상력의 산물이며 보편적이고 인간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또한 동사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중 저는 이 신앙의 정의 중에 3가지를 가지고 왜 현대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신앙 형성이 어려운지 설명하고 그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미국 최대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가 2017년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장난감 기업인 손오공의 매출이 무려 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장난감 산업은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입지가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그란 안경테에 검은색 목폴라, 이 청바지와 뉴발란스를 신은 한 남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물건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티븐 잡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내놓은 것은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아이폰은 세상을 빠르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은 대화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1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4년도에 이미 29%가 넘었습니다. 그 이후의 자료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미 현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퍼센티지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요즘 흔하게 보이는 풍경입니다. 심지어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이 카톡으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경험 하셨을 거고, 청년들은 모임을 가면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의존을 넘어서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년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이 주일마다 같은 반이었는데도 그런데 교회 친구와 말 한번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지금의 세대에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도 카톡을 하는 게 익숙한 이 시대에 학생들이 함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일 겁니다. 심지어 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성인들이 대학을 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싸,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죠. 즉,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것이 희망사항이다라고 밝힌 비율이 무려 34.5%가 됐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학생들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화보다 이 학생들의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중요 요소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 진짜 환상으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력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상력이 지금 학생들에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세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을 읽어내는 능력인 이 문해력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 15세를 기준으로 2009년 이 문해력 최하위 비율이 5.8%였던 반면에 2018년에는 15.1%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글을 읽어내는 능력,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글을 읽지 않게 되니까 결국 상상력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뇌의 변화입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영상에 많은 노출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영상은 이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은 내용을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영상은 보여지는 것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스마트폰과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는 대뇌 피질이 두 개가 얇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얇아진 대뇌 피질은 상상력의 저하와 함께 집중력의 저하를 불러일으켜 학생들의 집중력이 매우 짧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약 15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이 현재는 7분 내외의 집중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짧아졌을 겁니다. 이것은 요즘 영상들을 보면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이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능 방송은 한 각도를 7초 이상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현대인, 특히나 10대라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선생님들, 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애들인 거예요, 이 애들이. 이 아이들은 이미 대뇌 피질이 짧아질 때도 짧아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은 모두 2002년 이후의 출생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부터 스마트폰과 영상에 노출될 만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대의 중고등 학생들은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되었고 짧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편성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인 미디어라고 하죠.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의 BJ들을 좋아하는 10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학생들이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를 많이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BJ가 초등학생 10대 희망 직업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의 수위가 일반 공영방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상은 여과 없이 내보내집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영상입니다. 이런 선정적인 내용이
여러분 여과 없이 바로 올려져 있습니다. 성인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등급의 채널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동거, 성관계, 동성애 등의 키워드가 여과 없이 검색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보편성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보편적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튜브는 더 이상 동거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실제로 내가 동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BJ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BJ들, 또 이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BJ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은 3.8%. 선교학에서는 2에서 5%의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96.2%의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이 지내는 3.8%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이 교재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의 부재, 집중력의 저하, 보편성에 대한 가치의 혼란의 시대에 청소년들의 그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3가지를 위해서 다뤄지도록 이 교재는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공과 활용법을 우리 천상원 전사님께서 나와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더 스토리 바이블 믿음의 자녀 중고등부 공과 활용법 강의를 맡은 강남중앙침례교회 고등처 천상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 또는 사역자분들에게 귀하고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1년 더 스토리 바이블 중고등부 공과는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집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이신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공과는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내 삶과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성경을 내 삶 속에 직접 적용하여서 조금씩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의인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부터 인한 그런 변화가 참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과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말씀 쫑긋, 말씀 탕탕, 말씀 쓱쓱, 아이체인지 이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각 단계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쫑긋입니다. 이 순서는요, 그날 공과 학습에 앞서서 선행되는 활동인데요. 각 과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순서입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 각 과마다 2가지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들으시면서 모임을 풍성하게 이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이후에 말씀을 이제 학습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말씀과 그렇게 따로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구나.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쓱쓱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쳐 드리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 공과마다 2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절대로 이 질문을 사용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질문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질문을 대충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질문,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준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질문들은요, 이 개교의 상황과 청소년들의 상황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단지 이 공과의 지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이 질문은요, 이 도입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말씀으로 가는 길도 열리고 마음과 생각도 열어지는 것인데요. 개교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직접 곁에서 지켜봐 오신 우리 사역자분들, 선생님들께서 직접 질문을, 이 도입 질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질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각 아이들을, 각 교회의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봐 오신 우리 사역자분들,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좋은 질문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그 좋은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벼운 대화 소재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라고 말씀 좀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공과에 보면은 1월달 첫 과의 주제가 변화인데요. 이 변화에 대한 도입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겪은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그 공과 시간은 불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뭔가 바뀐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가볍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좋은 질문과 좋은 입금으로 이 말씀의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학습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데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사적인 질문보다는 일반적인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주제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이 도입 질문, 좋은 질문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여행에 관한 추억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해외여행 한 번쯤 다녀오셨죠? 이렇게 물으시면은 절대 안 되죠. 안 다녀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내 여행으로 좀 줄여서 자, 그럼 여러분 제주도는 가봤죠?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그리고 다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질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집에서 가장 멀리 떠나본 게 어디인가요? 이런 일상적인 질문,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각자의 추억들,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질문을 해야 일반적인 쉬운 답변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마지막 좋은 질문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폐쇄형 질문이 뭔가요? 정답이 예, 아니오로밖에 답할 수 없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인 겁니다. 자, 만약에 아침 먹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면 답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밖에 답변을 못 합니다. 우리가 너 아침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난처하실 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쇄형 질문들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오늘 공과의 주제가 요나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파선의 위기가 닥쳤을 때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던지는 폐쇄형 질문 이런 겁니다. 다들 배멀미 해보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폐쇄형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밖에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꾼다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흔들리는 배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놓기도 하겠고 또는 대중매체에서 본 것,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지면서 답변을 굉장히 많이 얻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에서도 배가 굉장히 흔들려서 파손할 위기가 있었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설명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말씀을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질문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형편에 맞고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좋은 질문을 만드셔서 이 말씀 쫑긋 시간을 이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씀 탕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 말씀 탕탕인데요. 이 순서가 왜 탕탕이냐? 총을 탕탕 쏘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 말씀 탕탕, 이 중고등부 공과 시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중심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거 만나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짧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진짜 이 보배와 같은 그런 중심,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고 격가지로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 중심을 잃어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탕탕 시간에 두 가지의 딱 중심 메시지를 딱 제시를 해주고 그 중심 문장이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말씀 탕탕을 어떻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성경 본문을 많이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본문의 표현, 본문의 분위기, 등장인물의 대사 이 정도는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또는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가 무슨 대사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찾고 이 공과를 참고하시면 아이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앞장과 뒷장까지도 같이 보심으로써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교사용 공과 앞부분마다 매과 앞부분마다 교사용 가이드로 말씀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탕탕을 넘어서 이번엔 말씀 쓱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말씀 쓱쓱입니다. 이 단계는요, 학습자가 말씀 탕탕을 통해 배웠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학습자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공과에서는요, 지금 이 말씀 쓱쓱의 단계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 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과 깨달은 바 있으면은 한번 적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3분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탕탕 하느라 말씀을 설명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물도 마시고 아이들 펜도 챙겨주고 또 아이들이 뭘 적고 있나 이렇게 막 보시기도 하실 텐데요. 근데 아이들 적습니까? 글쎄요, 잘 안 적습니다. 제 생각엔 잘 안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잘 적지 않습니다. 또는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끄적끄적 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막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 시간을 적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그 생각을 생각하고 정리하느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다리지 못하죠. 3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과가 깨끗하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눠볼까요? 뭐 적은 게 없네.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니 내가 지금 쓰려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혼자 정리를 다 해버리면 도대체 나한테 왜 생각을 하라고 한 거지? 왜 나한테 적어보라고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아이는 그것이 학습되어서 이 시간은 어차피 3분만 지나면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공과 시간을 끝내줄 거야.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아이를 좀 더 기다려줘야죠. 좀 더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아직 쓰지 않는 경우. 보통 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는 뭘 써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몸이 크고 키가 크지만 아직 우리보다 마음과 생각이 어린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간과를 하죠. 그럼 우리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아이는 혼자 두지 말고 그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고 보호자가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이 말씀 쓱쓱의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을 혼자 두지 말고 학습자의 생각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 깨닫고 느낀 바를 정리하는 아이들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저는 적용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또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이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기를 원하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은 이 공과에 있는 그 내용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쓱쓱에 있는, 말씀 탕탕에 있는 그 내용들만 읽고 거기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피상적인 말씀들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가 느낀 바입니다, 깨달은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적용 질문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를 나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좋은 적용 질문 만드는 방법 4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말씀 쫑긋으로 했던 그 질문은요,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겠다면 이번 말씀 쓱쓱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이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그것을 나누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과는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변화, 그들에게 가장 이 쇼킹한 변화는 무엇이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중1이 되고 중3에서 고1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으로 이 신분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새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새로운 신분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실까?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그런 이 적용 질문, 구체적인 적용 질문 앞에서 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그 변화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 적용 질문 던지면 이 말씀을 들은 내가 이 말씀으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방법입니다. 3P 적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P 적용법 생소하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ersonal.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적용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possible. 현재의 삶 속에 변화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practical.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적용 질문 만들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보다는 누구누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안에는요, 하나님과 말씀과 이 본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과는 변화인데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서 우리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하거나 또는 남을 비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죠. 이런 질문이 좋은 적용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좋은 적용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 학습자의 신앙 수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왔는데 새 친구에게는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이 새 친구에게는 새 친구에 맞는 그 수준의 그 질문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반에 새 친구가 있거나 또는 내일 새 친구를 데려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셨다면은 그 친구들만을 위한 다른 별도의 좀 더 쉬운 적용 질문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iChange 단계인데요. 이 iChange 단계는요, 각 과마다 적용점이 두드러진 그런 결단과 다짐의 짧은 문장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함께 소리내어서 말하고 또는 외치기도 하면서 오늘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는 적용이 그냥 생각과 지식,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의 시작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iChange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런 적용점들을 한 명 한 명 또는 다 같이 그 적용점을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에 대한 공과 준비 활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이기로 전도사님께서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기로 전도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주 작은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다시금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학생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잘 집중하고 있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했나? 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게 고민이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이 유혹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퀴즈 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PPL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팁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 퀴즈 N이란 무엇이냐면요, 퀴즈에는 실시간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퀴즈N의 장점은 이 참여자가 별도의 아이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형식에 다양성이 있고 이 생동감이 있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랭킹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빨리 문제를 푼 순서대로 이 점수가 채점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10명 미만까지는 무료입니다. 만약에 10명 이상이 함께 하여지면 한 달에 9,9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예배 시간 이후에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10개 정도의 문제를 내어서 학생들에게 상품을 주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 상품이 걸리면은 엄청난 무한 집중력을 발휘하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퀴즈앤의 사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퀴즈앤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퀴즈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퀴즈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에 쇼 만들기, 체험하기, 게임핀, 로그인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호스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쇼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쇼가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P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요, 대표 이미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뜨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기입하시지 않아도 되고 쇼 제목과 태그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바로 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쇼 제목을 컨퍼런스 쇼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2가지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는 이 2가지 구분할 때는 꼭 이 쉼표로 구분해 주셔야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등부 그리고 쉼표를 누르고 고등부라고 저는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하시면 바로 이 퀴즈를 만들 수 있는 칸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타입이라는 것으로 선택형, OX형, 단답형 등등 어떠한 문제 형식을 낼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칸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선택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퀘션란에 적겠습니다. 컨퍼런스 날짜는 이라는 질문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컨퍼런스 날짜는 이라는 것이 뜨게 되죠. 답변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9일 혹은 22일, 23일, 30일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고 그 중에 오늘 날짜가 19일이니까 저는 19일 정답에 체크를 박스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바로 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점수를 2배로 줄 수도 있고 이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이 옵션 창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신 후에 이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 한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낼 때에는 왼쪽 하단에 이 페이지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페이지 버튼. 그런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타입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OX형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OX형 한번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퀘션에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남자다.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남자이기 때문에 정답이 5겠죠. 5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기본적인 옵션으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 2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OK 버튼 혹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OK 버튼은 화면이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할 수 있고 플레이는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이 친구들에게 핀 넘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OK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네, 만들기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컨퍼런스 쇼라는 이 쇼가 지금 만들어졌음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점선 3개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쇼 디테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쇼 디테일이라는 버튼으로 지금 이 퀴즈앤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디테일을 누르시면 플레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아까도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문제를 한번 확인한 후에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바로 누르지 않고 이곳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합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러 2가지의 이 형태가 나오는데요. 현장에 모여 실시간으로 진행자의 화면을 보면서 참여자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시간 현장 플레이가 있고요. 저희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때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본인의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제가 눌러서 실시간 월컷 플레이로 제가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옵션입니다. 옵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거에 대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시작 전 버튼이 눌러지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핀 넘버입니다. 핀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핀 넘버는 유리용이기 때문에 꼭 이 퀴즈엔을 시작할 때 이 핀 넘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핀 넘버를 가지고 알려주셔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핀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핀 넘버를 기억했다고 해서 이걸 끄고 다음 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핀 넘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화면을 놓으신 채로 게임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퀴즈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또한 퀴즈엔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는 학생은 이 게임 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까 저희는 로그인을 했지만 학생들은 로그인할 필요 없이 게임 핀 칸을 클릭해 주면 게임 핀이 뜹니다. 이때 이 핀 넘버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이 핀 넘버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확인을 눌러주면 닉네임 만들어주세요 나오는데 보통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치라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진짜 닉네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저는 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은 후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왼쪽 이 호스트 역할을 하는 이 칸에 제 이름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호스트가 시작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면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호스트의 역할, 선생님들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화면을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딜레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딜레이 없이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 컨퍼런스의 날짜는 학생들 문제를 풀어야겠죠? 19일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을 확인하는 중이라 뜨죠.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조금 빠르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제가 정답을 맞췄죠. 맞췄고 호스트 역할에서도 정답을 몇 명 맞췄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정답을 이게 몇 명이나 맞췄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를 알 수 있죠. 자, 내 점수와 그 다음에 랭킹.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랭킹이 하나밖에 없지만 많은 숫자가 하게 되면 이 랭킹이 쭉 보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네. OX 문제죠. 저는 남자다. 하지만 제가 오답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남았지만 한 명이 전부 다 풀었죠. 그래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렸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자기의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답은 5번이지만 한 명이 틀린 것을 호스트 입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0점인 것을 알게 되고 하지만 자신 점수가 아까 한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876점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총 두 문제를 기입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다 맞춘 이후에는 이렇게 쇼 랭킹이라고 해서 이 랭킹 학생들의 참여한 숫자만큼 랭킹이 보여지게 됩니다. 랭킹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중에서 몇 등인지를 보게 되고요. 어떤 학생이 몇 등을 했는지를 다 볼 수 있고 또 이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몇 등인지는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점수와 자신의 이 등수만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